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만간 자신의 대표적인 대규모 집회를 한 번 더 열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에서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라이트 뷰에 출연해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집회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것들을 하기 좋아한다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려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퇴임한 1월 20일 이후 영상으로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은 어제 트위터에서 아메리칸 잡스 플랜으로 불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이 충분하지 않으며 더 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오늘 2조 달러 규모 계획의 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6,500억 달러는 미국 기반시설 재건에, 4천억 달러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에, 3천억 달러는 주택 인프라에, 3천억 달러는 미국 제조업 회생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2조 달러의 제안이 향후 10년에 걸쳐 퍼져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 패키지는 일부 조항은 2년간 지속되기는 하지만 올 한 해에만 1조 9천억 달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미 루이스 백악관 정치전략 담당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파스텔 핑크와 블루 트랜스젠더 국기를 전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월 31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성의 날로 미시간의 트랜스젠더 활동가인 레이첼 크랜달이 2009년 성소수자 기념일 중 트랜스젠더 기념일이 별로 없고 살아있는 트랜스젠더를 위한 기념일이 없다며 만든 날입니다. 바이든은 또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오늘을 트랜스젠더의 날로 선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바이든은 미국인들이 모든 트랜스젠더들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아칸소주는 지난 월요일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에게 성적 징후를 유지시켜주는 의료 서비스를 의사들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랜스젠더 아동에게 호르몬 치료제나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거나 전환수술 또는 다른 의사에게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안은 28대 7로 아칸소주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의료단체들은 이 법안이 이미 자살 위험이 높은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에게 해롭다며 입법에 의한 차별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칸소주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허친슨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주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내고 바이든의 세금 인상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세금 인상 정책은 중국을 이롭게 하는 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어 미국 내 일자리를 없애고 결국에는 남북 국경을 무너뜨려 혼란에 빠지게 한 것처럼 미국 경제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정책을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는 우크라이나 가스회사 부리스마의 이사 역할이 비윤리적이지 않았고 그에 대한 판단력 부족을 대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그러나 헌터 바이든이 그것을 다시 할 기회를 거부할 것이라며 화요일 발매될 예정이었던 그의 회고록에서 그가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가 정당 정치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회고록 아름다운 것들에서 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결코 불법 행위로 기소된 적도 없다면서 현재 우리의 정치 환경에서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았든 안 앉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공격당했을 테니까 라고 쓰고 있습니다. 38세 맷 게츠 하원 의원은 2020년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관계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엘 그린버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게츠 하원 의원은 어젯밤 폭스뉴스의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시인하고 그것은 자신과 가족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갈취하려는 음모를 꾸민 전직 법무부 간부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하다는 뜻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제거할 것이지만 지금 맷 게츠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우리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오늘 토니 에버스 주지사의 주 전역 마스크 의무화 명령에 철퇴를 가하면서 다수의 비상사태 명령들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4대3의 판결에서 에버스의 명령이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 조건을 규정한 위스콘신주 법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스콘신 의회가 이전에 제정한 마스크 명령을 뒤집었기 때문에 현행 명령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 주지사가 단순히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명분을 항목화하는 것만으로 입법 취소에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 밀레니얼은 인신매매범들이 아기를 뗏목에서 물에 빠뜨린 후 리오그란데 강에서 6개월 된 아기를 국경 순찰대가 구조했다면서 이는 여행 중에 어린 소녀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다리를 부러뜨린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어머니는 자신과 아기를 국경 너머로 데려오기 위해 인신매매범들에게 3,5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기를 포함해 뗏목에는 67명의 어른들과 150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리오그란데 강으로 던져진 것은 강을 횡단하던 중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이 흑인 여성을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일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야후 뉴스의 브리테니 기자가 사키 대변인에게 특정 피부색의 정치 후보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바이든은 민주당의 비판적 인종 이론가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흑인 여성을 최고법정에 세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게이트웨이 푼딧이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3월 31일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오늘도 트럼프 전 대통령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이죠. Right View.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우파의 눈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파의 눈 Right View라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며느리와 함께 단독 대담을 하는 영상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이제 퇴임을 하고 백악관을 떠난 이후에 영상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통 연설을 했다거나, 그것도 연설도 딱 한 번밖에 한 적이 없죠, 공개석상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은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영상 인터뷰를 한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대화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막 진행이 되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럼 또 질문한 사람도 다른 방향으로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좀 정신없이 진행이 되기는 했으나,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그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해야 될 거는 역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집회를 가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회를 가지겠다, 이 이야기가 이제 뭐냐 하면은 선거운동 같은 그런 대형 집회를 가지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것이 이야기되는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할 때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그런 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몇만 명이 모여서 하는 선거 유세 같은 그런 집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선거 집회를 조만간에 개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집회에서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증을 굉장히 자아내게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려져 있는 게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알려져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형 집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좀 무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더군다나 아직은 100일도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임 대통령이 대형 집회를 연다라는 것이 일단 유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직 행정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저희도 굉장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는 이걸 왜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전달해 줘야 될, 사람들한테 퍼뜨려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한 것이죠. 이 둘의 대화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트위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트위터를 통하지 않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서를 하루에 몇 개 내놨더니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서든 다 공유해서 다 알게 되더라, 전달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을 팔로우했던 사람들, 트위터를 제외하고도 다른 소셜 플랫폼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팔로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트위터까지 페이스북까지 해서 전부 다 합치면은 그러면 연 인원이 2억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팔로우했던 사람이 한 2억 명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빠지고 나니까 트위터가 재미가 없어졌다, 오히려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런데 그런 트위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성명을 내놨더니 사람들한테 다 퍼져나가더라. 결국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이 과연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서로 주고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플랫폼 같은 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면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있긴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금 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앞으로 한 3, 4개월 뒤면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는 일정을 한두 달 정도 더 뒤로 미루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슬쩍 뭐 그거 없이도 그냥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좀 의외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 더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라라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기자들한테 투명하게 대해줬는데 싫어하는 기자든 좋아하는 기자든 가리지 않고 어쨌든 간에 뭐 헬기를 탈 때건 마린원이죠. 헬기를 탈 때건 비행기를 탈 때건 그 걸어가는 동안에 기자들이 따라와 가지고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었는데 이 바이든이 한 첫 연설 본 느낌이 어땠느냐 소감이 어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바이든이 했던 모든 말 연설 그리고 토론 본인과 이제 대선 전에 했던 토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연설문들 이런 것들을 비춰보건대 이게 지금 그가 했던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했던 대로 지금 행동하지를 않는다. 지금 오히려 바이든의 행동은 버니 샌더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거보다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샌더스는 물론 되게 좋아하겠지만 하지만 굉장히 본인이 말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금 올리고 송유관 중단하고 이런 행동들은 원래 바이든이 예전부터 해왔던 말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취소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 취소 문화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을 말 못하게 하는 말하기 두렵게 만드는 분위기 뭐 이런 것에서 떠나서 이 역사를 뒤바꾸려고 하는 것까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지금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역사를 뒤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뭐 인종평등, 성평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한 가지 쪽 타겟으로 몰려가고 있고 공통분모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짧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하면 역사가 좋은 역사도 있고 나쁜 역사도 있는데 그냥 그것은 그것대로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렇게 지나갔던 것이죠.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좋은 것도 배우는 거고 나쁜 것도 반면 선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것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우침을 가지고 역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다 자기네 구미에 맞게 없애버리고 바꿔버리고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생각이 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지금 굉장히 행복해한다. 중국은 지금 행복하다. 러시아와 다른 몇몇 나라들도 지금 행복해할 거다. 미국에서 이게 자꾸 나약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을 봐라 이겁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찰 예산 삭감해라. 국경을 열어라. 이런 식의 말들이 지금 계속 만연해 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본인이 대통령을 했을 때에는 최고의 군대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 어디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만한 최고의 군대를 만들었고 우주군까지 창설하지 않았느냐. 그럽니다. 아주 막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강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건 굉장히 튼튼한 기초를 만드는 일이다. 이 안보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국가를 운영하는 개념에 있어서 안보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다른 걸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튼튼해야
나라의 기초입니다. 안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안보를 튼튼히 하는 작업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그러면서 한 얘기 한마디가 딱 제 가슴을 찔렀는데 뭐냐 하면은 원래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건국의 기초는 매우 튼튼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국의 기초가 매우 튼튼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질서, 법치주의의 질서. 이것이 이 미국의 기초입니다. 미국의 기초는 삼권 분립을 통한 어떤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력을 견제하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하고 국민이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틀을 만들었던 것. 이것이 미국 건국의 기초인데 이것은 매우 튼튼했다. 이 튼튼한 기초를 지금 흐트러뜨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안보가 철저하고 미국의 사회적인 기초가 튼튼해야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주식시장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보가 튼튼했고 사회 정의가 있었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에너지 독립을 이뤄냈었는데 본인 재임 기간 중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석 달 뒤면 지금으로부터 석 달 뒤면 에너지 독립 더 이상 에너지 독립 아니게 된다.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바이든이 선거 때 하지 않았던 말들이었다. 바이든이 선거 때 국경 열겠다라고 얘기한 적 없었고 바이든이 선거철에 국민들한테 약속할 때 뭐 엄청난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미국 역사 최고의 세금 인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었고 송유관 사업 없애겠다. 석유 채취 못하게 하겠다. 시추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 한 적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는 선거 기간 동안 내내 국민들을 속여왔던 것이다. 거짓말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도시들을 봐라. 범죄율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 이거죠. 범죄율이 뭐 200%, 300% 다들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안 증오 범죄만 올라간 게 아니라 최근에 민주당이 지금 이끌고 있는 집권하고 있는 대도시들은 전부 다 종합적으로 범죄율이 다 올라갔습니다. 뭐 특수한 지역 몇 군데가 지금 안 올라간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워낙에 범죄가 많았던 곳들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하여간 창피하고 매우 슬픈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율이 막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 민주당 정권이 지금 그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안타깝습니다. 그 안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북한의 김정은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죠. 북한 김정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당시에 2017년 초만 하더라도 지금 뭐 당장 갔다가 불바다 만들 것처럼 북한을 불바다를 만들어 놓고 김정은 정권 다 죽여버릴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코피 작전을 하니 그래 누구 미사일 버튼이 더 크니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단방에 끝나지 않습니까? 단방에 둘이 만나자 하니까 단방에 끝나버리는. 김정은과 사이좋게 지냈죠. 4년 동안 사이좋게 지냈는데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간에는 사실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발 그런 거 없었죠. 미사일 쏘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봐라 이거죠. 상황이 뭔가 다시 안 좋은 일이 좀 시작되려고 하지 않느냐. 오바마 전 대통령한테 정권을 이양받을 때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보좌관들이 한결같이 했던 이야기가 북한이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가면은 언제라도 지금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의 이슈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정책을 좀 펼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본인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그 방향을 확 바꿔놨던 그런 이야기들을 살짝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바이든 정권이 지금
대북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결국은 오바마 시절에 했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북한을 타격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더 기울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을 공격을 하거나 타격을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이 남한이 입는 피해는 그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했던 방식, 이른바 뭐 전략적 뭐 어쩌고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대체로 이건 참다가 못 참겠으면 가가지고 한번 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되풀이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가 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오바마 시절의 중국이 아닙니다. 뭐 오바마 시절에도 중국이 약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의 중국은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오바마 시절에 했던 대북 정책을 썼다가는 정말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한테 지금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해서 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제대로 판단이 안 되고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라 트럼프가 시아버지한테 아주 대놓고 마지막에 물어봤습니다. 2024년에 대통령 출마 하겠냐고 물어보면 뭐 물론 대답할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러면은 출마할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가 가져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희망 가져도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놓고 출마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출마할 거라는 희망을 가져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한다. 이 나라한테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거다. 이 나라를 도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사실 이 나라를 좀 도와야 할 때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나라를 가졌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도와야만 한다. We have to help our country. 이 얘기를 지금 2번이나 반복을 해서 하는데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왜 대통령에 나서느냐, 당신같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뭐 부러울 게 없이 사는 사람이 왜 대통령에 굳이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대답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는 이 나라로부터 받은 것이 많고 그래서 나는 이 나라한테 되돌려주고 싶다. 이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게 진심인 겁니다. 진심. 그냥 농담식으로 혹은 잘 보이려고 거칠애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같이 가져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이 나라의 보호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지금 도와야 할 때이다 이겁니다. 이 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각하고 성원하고 움직여주고 말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집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하는지는 제가 혹시 알려지면 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네, 실수로 광고가 한 번 더 나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광고주한테는 좋은 일이었겠지만 AOC라고 저희가 줄여서 이야기하는 분 아시죠?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는 하원 의원이죠. 민주당 쪽의 하원 의원, 여성 의원인데 굉장히 급좌 중에서도 뭐 아주 극단적인 극좌파
의원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메리칸 잡스 플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일자리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계획이 인프라스트럭처에 지금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이제 청사진을 그려놓은 것인데 이거 적은 돈이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주장하거나 말거나 그걸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메리칸 잡스 플랜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대략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야기한 걸 먼저 전해드리자면 6,500억 달러는 미국 기반시설 재건에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4,000억 달러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3,000억 달러는 주택 인프라, 그리고 3,000억 달러는 미국 제조업 회생에 배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이트바트에서 내놓은 내용은 조금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전기차 시장에 1,74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있고요. 교량, 고속도로 및 도로 현대화에는 1,150억 달러, 반도체 제조 및 연구에 500억 달러, 그다음에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그런 투자, 그러니까 고용 창출을 위한 연방정부 투자기금으로 100억 달러, 그다음에 민간 기후 봉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Civilian Climate Corps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기후 변화를 위한 그런 이제 민간 조직인데 이 민간 조직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이트바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식의 이제 그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을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2조가 넘는 돈, 뭐 어느 언론사에서 따져본 계산으로는 2조 2,5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규모가 큰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내용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하는 데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는 기간시설망 해서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리 혹은 이제 뭐 공항이라든가 항만 이런 것들 개발하는 것이고요. 전기,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그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회 자본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인력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인력 창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국가 정부들이 다 이런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에 사용되는 재원이 지금 확실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일단 돈을 그럼 또 부채를 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한 가지가 문제이고 이 계획에 쓰여진 돈을 어차피 다시 부채로 했다 그러면 다시 또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을 인상해서 세금을 통해서 다시 풀었던 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위급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위급한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경기부양안하고는 얘기가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정책으로 펼쳤어야 하는 내용인데 평상시 정책으로 펼치기에는 사실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뭐 할 얘기가 사실 많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 한술 더 떠가지고 AOC가 하는 이야기는 야 그거 가지고 모자라 당장 더 써야 돼. AOC의 논리가 뭐냐 하면은요 2조 2천억 되는 돈이라는 게 이게 1년에 쓰이는 돈이 아니라 10년 계획이다 이겁니다. 10년에 나눠서 쓰게 되어 있는 계획인데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금융 봐라 이거죠. 올해 통과시킨 게 1조 9천억 아닙니까? 1조 9천억 달러 이거는 올해 쓰는 돈인데 1년 동안 쓰는 돈이 1조 9천억 달러 쓰는 거로 내놨는데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2조 2천억 달러 쓴다라고 그러면 그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근데 머리가 정말 나쁜 거죠.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할 수 없는 걸 갖다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 구제 경기 부양안으로 내놓은 예산은 일시적인 두 번 다시 이런 것이 반복될 이유가 없는 일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또 이런 것이 반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라 망하는 겁니다. 부채가, 이 나라의 부채가 이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국민 총생산의 양보다 줄어들게 되면은 그럼 그 나라는 진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생산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거 굉장히 아주 조심해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사항인 것인데 계속해서 빚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은 이게 지금 위험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이미 작년에 이미 돈 다 풀었는데 3조를 풀었는데 올해 왜 또 풀어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좀 최대한 줄이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이런 거였는데 막상 1조 9천억 달러 일단 어거지로 통과를 시켜놓고 보니 공화당은 다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몰아붙여가지고 어거지로 통과시켜 놓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게 전부 다 100% 우리 안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해외 원조해 주는 돈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비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덩어리의 돈들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데다 이렇게 낭비해 놓은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더 한술 더 떠가지고 인프라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더 큰 돈을 지금 부채를 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굉장히 나라를 망가뜨리는, 굉장히 나라를 빠뜨리는, 뭐 당장 4년 안에 안 망할 수 있겠죠. 4년 안에는 안 망할 수 있겠죠. 뭐 내가 재임 기간 동안에 아무 문제 없어서 나중에 가지고 그런 헛소리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그 다음에 지금 이 정권을 받게 될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진짜 큰 문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4년 동안 나라 살림을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알뜰하게 잘해서 아주 튼튼한 국경, 그리고 지금 뭐 일자리 지수라든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판에 많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뭐 주가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상당히 좋게 다시 만들어 놓고 넘겨주었는데 근데 지금 이거 정권 잡자마자 지금 완전히 뭐 나라 말아먹는 일들 자꾸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지금 랭킹 의원으로 있는 케빈 브래디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대통령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 회복하기 위해 기업 세금을 인상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 어떻게 합니까? 21%로 지금 트럼프가 낮춰놨던 법인세를 28%로 올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28%로 올리게 되면은 이게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한 내용대로라면 중국 공산당이 지금 먹이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한테 지금 부과하고 있는 법인세 25%보다 더 높은 세율이 된다. 중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럼 미쳤다고 미국에다가 사업합니까? 기업가들이? 그럼 당연히 세금 더 낮은 중국으로 가. 세금만 나죠? 야, 거기 가면은 인건비도 싸. 그러니까 인건비도 싸고 세금도 낮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은 중국으로 가자. 다 옮겨버리려고 하겠죠. 실제로 오바마 때 엄청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중국으로. 그거를 지금 다시 미국으로 되돌려오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별 미친놈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진짜 엄청나게 욕 먹었죠.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의 욕을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해외에 나갔던 공장들을 지금 미국으로 들여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결국 미국 내의 일자리를 다시 창출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을 펼쳐왔는데 이제 또 다시 도로아미 타불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법인세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이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성명을 내놓은 게 있어서 그 성명 내용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우고 있는 인프라 계획 이거 상당히 좀 위험천만하다. 원래 3조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 구상이 3조 달러를 들여서 미국 경제를 재건하겠다라는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근데 그것을 한 번에 추진하려고 했다가는 이거 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그걸 둘로 쪼개겠다 해가지고 둘로 쪼개서 일단 첫 번째 계획으로 발표한 내용이 지금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계획이 그러면 과연 1조 달러가 안 될 것인가? 저희가 볼 때는 아마 더 큰, 그래서 처음 계획보다 더 돈이 더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부풀려 가지고 여기저기다가 막 정신없이 배정을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떡국물 떨어뜨려 가지고 그 돈을 어디로 빼돌리려고 하는지 누가 알겠냐 이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죠. 블랙 마켓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 곤란하다. 상당히 좀 위험천만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또 백악관은 오늘 무슨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무슨 이상한 트랜스젠더 깃발을 백악관에다가 걸어라 뭐 이런 지시가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워싱턴 DC 쪽에 계신 분들 오늘 백악관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 깃발을 달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보도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달 것이다 라고 이제 예고하는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진짜로 달았는지 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이건 뭐 성명은 진짜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성명을 진짜 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최초로 오늘을 3월 31일을 트랜스젠더 가시성의 날이라고 선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성평등 여기에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달려드는지 그 이유를 전 물론 알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성평등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잘했다 뭐 이런 나름대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 뭔지 이게 모르겠는데, 진짜 업적다운 업적을 남겨야 국민들이 나중에 기념을 해주죠. 예?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아니 이 날이 무슨 뭐 대단한 어떤 그 무슨 이슈가 있어서 혹은 뭐 이 어떤 사건이 터져서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거나 영향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날이 기념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뭐 나름대로 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2009년에 누구죠? 2009년에 그 레이첼 크랜달이라는 이 레이첼 크랜달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날로 하자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냥. 예. 뭐 트랜스젠더 기념하는 날이 없네? 야, 이날 우리 트랜스젠더 기념일로 하자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가시성의 날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뭐냐면 가시성이라는 게 visibility, 그러니까 보여진다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트랜스젠더가 밖으로 보여지는 날로 하자라는 것이죠. 백악관의 트랜스젠더가 백악관 건물 꼭대기에서 트랜스젠더가 보여지는 날로 만들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예. 누가 그런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 에미 루이즈라는 정치전략 담당이 백악관의 정치전략 담당자라는 사람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트랜스키드가,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아이가 됐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라.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라. 그리고 내가 지금 트랜스젠더 아이인데 백악관 위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그 백악관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당당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을 하고 자빠지셨습니다. 돌아가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나라가 어떻게 돼가려고 하는지. 한편 아칸소에서는 트랜스젠더 아동에 대해서는 성 관련한 의료보험 지원은 금지한다라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아직 서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주지사가 서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입법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입법이 된다고 한다면 전국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트랜스젠더 이 청소년들한테 의료보험 지원을 안 해주기로 결정하는, 의료 지원을 안 해주기로 법으로 만드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그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민간단체에서는 주지사 서명하면 바로 고소하겠다, 소송 걸겠다 지금 뭐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랜스젠더가 되게 되면은 본인의 성 정체성에 맞추어서 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나오는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한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호르몬 치료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의료보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금지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의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방하지 말라. 그리고 시술해서는 안 된다. 성전환 수술 같은 거, 요즘은 성확정 수술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성확정 수술 혹은 성전환 수술 이런 거 의사들 하면 안 된다. 청소년들한테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참, 뭐 참 여러 가지로 논란들이 많은 거는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수가 이 뭐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성소수자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소수니까 소수자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뭐 돌봐주자, 이들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자,
뭐 이런 거는 좋은데, 뭐 그런 거는 용납해 줄 수 있겠는데, 이것이 너무 침소봉대한 사건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이 작은 사람들을 돌봐주는 문제가 마치 이 전체를 대변하는 문제인 것처럼 지금 확대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제가 아주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그 레이첼 레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트랜스젠더 활동가나 마찬가지인데, 이 레이첼 레빈이라는 분을 지금 보건복지부 차관보로 임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해줘서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이제 지명을 해서, 그래서 상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인사청문회 거친 이후에 결국은 인준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트랜스젠더 활동가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아라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바이든 행정부가 이끌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겁니다. 자동차를 사기 원하세요? 주택 구입에 꿈이 있으신가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 크레딧 리페어 보스에서 여러분의 크레딧 스코어를 교정해드립니다. 600점과 700점, 여러분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206-321-7404로 전화하셔서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성명서를 내놨는데요. 오후에 내놓은 성명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로 올리려고 하죠. 중국이 25%라고 하는데 그거 중국보다 높은 28%로 올리려고 한다는 거.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한테는 39.6%, 거의 40% 가까이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웬만한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들한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금 소득세를 이야기하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걱정이 지금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성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을 단행하려는 급진적인 계획은 중국과 다른 많은 나라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 경쟁국들한테 수천 개의 공장, 수백만 개의 일자리, 수조 달러를 보내주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결국 어느 사업자가 여기에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죠. 조건이 너무 안 좋은데 미국 내에서 사업하기에는 인건비도 비싸고 그리고 지금 뭐 세금까지 많이 내야 되고 이러면은 굳이 미국에서 해야 되겠느냐. 메이드 인 USA라는 것이 과거에는 그냥 보증 수표였었는데 메이드 인 USA라는 마크만 찍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사주는 그런 보증 수표였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다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더 나은 재건을 바이든은 약속을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가 건설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큰 지역들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더 나은 재건을 하겠다. better rebuild를 하겠다라고 그 바이든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리빌드 하는 거를 보면 미국에다가 리빌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 같은 지금 제3국가 다른 나라에다가 지금 리빌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또다시 중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미국이 이기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이기고 워싱턴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이 이기는 것이고 로비스트들이 이기는 것이고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미국 가정들은 지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한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다. 세금 인상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부분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설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기초입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이 없다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이야기인데 나 참 살기 편하게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듣는 정부가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들어야 할 말입니다. 국민들한테 갖다 막 퍼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 한둘 봤습니까? 저 중남미에 가면 그런 나라들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필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필 규정이라고 어떤 일을 벌려놓으면 그 벌려놓은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되돌려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우주의 원리인 것인데 그 결국은 정책을 펼 때 사람들한테 인기나 끌려고 하고 내 표나 좀 더 모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정책을 펴는 것만으로는 당장 눈앞에서는 뭔가 본인들한테 정치적인 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이 나라는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병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도 다 무기력하게 병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정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진짜 정치인은 내가 열심히 살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난 당신들이 정치를 잘 해주어서 그런 시스템들이 사회적으로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 이유가 생겼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줘야 그 정치가 훌륭한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회고록을 냈다고 합니다. 원래는 2019년에 쓴 회고록인데 그랬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은 그 회고록이 꽁꽁 쌓여가지고 지하실에서 감춰지고 이제 외부로는 절대 공개가 되지 못하게 그렇게 꽁꽁 감추고 있다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본인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 책을 이제 공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하여간 책 내용도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웃음이 나옵니다만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 헌터 바이든은 회고록 아름다운 것들, 이 책의 이름이 Beautiful Things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책에서 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결코 불법 행위로 기소된 적도 없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기소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서 기소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기소가 안 된 것인지 이거 말을 이런 식으로 꼬아놓으면 안 되죠. 비윤리적인 행동 한 적 없다. 그리고 기소된 적도 없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소가 안 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연방 상원에서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의심스럽다. 불법 자금 흐름이 보인다. 이런 보고서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가 안 됐습니다.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소를 안 한 것이죠. 근데 그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기소를 안 했느냐? 누군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체포된 적도 없고 기소당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난 무죄다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뻔뻔한 사람들이니까 다 무죄고 잘못한 거 없고 아주 윤리적인 사람들인 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정말 욕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그 자리에 앉았든 안 앉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공격당했을 테니까. 라고 이제 썼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바이든 아들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 나라는 양당으로 분리가 돼 있고 자기 아버지는 민주당의 최고위 자리까지 올라가 있으니 그러니 저쪽 당에서 당연히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건 정당 정치에서 있는 그냥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 된 거다 자신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을 지금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죠. 희생양 코스프레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미화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헌터 바이든이 마약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는데 그런 개인사를 놓고 이야기하면 형도 일찍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는 뭐 정치적으로 너무 성공한 사람이어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은 집중이 되고 본인은 마약을 할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고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을 받고 삐뚤어지기 쉬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힘들게 살았던 그런 인물로 지금 정말 불쌍한 인물로 지금 미화시켜주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다 견뎌내고 지금은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정신 차리고 지금 새 삶을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책이 끝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미화해 주는 것, 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자기 인생을 이렇게 다 미화하고 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참 보기에 좀 아름답지는 않은 거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한테 회칠한 무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그냥 삐까뻔쩍 그럴듯한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무리 겉으로 미화를 해봤자 진실을 알고 있는 본인은 평안이 없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겁니다. 평안이. 맷 게츠라는 연방 의원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하원 의원이고요. 아주 젊은 의원인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좌충우돌 여기저기서 지금 많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보도했냐면, 게츠 의원이 17살짜리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함께 여행하도록 그 비용을 다 지불을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맷 게츠가 어제 팍스뉴스의 터커 칼슨 쇼에 나와서 그런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내가 사귀었던 여성들 중에 미성년자는 한 명도 없었다. 다 성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이런 조사를 받게 되고 뭐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 게츠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여성들과 데이트를 하는데 밥값 내고 호텔비 내고 이런 건 그냥 본인이 당연히 냈다는 것이죠.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문제시하고 있다. 그런 것이고요. 한 가지 또 어제 폭로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나를 지금 음모하려고 하는 배후 세력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데이빗 맥기라는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전 법무부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을 지목을 하면서 이 게츠 의원의 아버지한테 협박 같은 전화가 왔다는 것이죠. 메시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네 아들이 조사받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2,500만 달러를 내놔라. 한번 이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만나자. 이런 메시지를 아버지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억울한 심정, 이런 것들을 좀 방송에서 토로를 했고요. 그런데 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난 그 터커 칼슨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알았다라기보다는 좀 오히려 더 좀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얼버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케빈 맥카시 그 연방 하원의 공화당 원내대표도 오늘 팍스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게츠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러면 게츠 의원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소위원회에서 제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맥카시 의원은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게츠 의원을 제명하겠지만 그것이 매츠 의원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말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좀 더 모을 것이다. 그리고 매츠 의원하고 오늘 중에 대화를 좀 나눠보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사실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좀 확실히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여성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저희가 상상이 좀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미성년자하고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조사받고 있는 사건이 진짜 미성년자하고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배후에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불명확한 그런 상태입니다. 게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이미 다른 데에서도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뭔가 배후에서 이것을 조종하고 있는 뒤에 엄청난 숨은 배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깁니다. 저희가 그냥 게츠 의원이 말하는 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배후 세력이 마치 민주당 쪽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이렇게 딱 찝지는 않지만은, 하지만 지금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데이빗 맥기라는 이 변호사가 이름이 거론이 돼 있다라는 것 정도이고요. 이 사건도 상당히 좀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연방 하원 의원들을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더 공화당 의원을 밖으로 내밀어 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본인들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선이 확정이 돼 있는 의원조차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뺏으려고 낸시 펠로시가 나서서 아예 그냥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에, 조지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임위원회에 어디도 발붙이지 못하게끔 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제명해버리게끔 해버렸고, 또 뭐 아예 하원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만, 뭐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게츠 의원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게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친트럼프 행동대장 역할을 많이 해왔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배신 때리고 반대표를 던졌던,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대놓고 막 싸웠던 그런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친트럼프파의 의원 중에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었겠죠. 정치적인 공격이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여러 각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은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에서는 주지사가 마스크를 의무화한 명령에 대해서 주지사 명령 잘못됐다라고 주지사 명령을 철회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위스콘신 주는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됐냐 하면은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는데 주지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사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명분을 가지고 무조건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식의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주지사의 행정명령권의 권한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금 밝혀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명령 내린 거 여러 개 다 취소해라라는 이제 판결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한 가지 저희가 지금 굉장히 깜짝 놀라고 슬픈 소식인 것인데, 이 멕시코 국경에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강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리오그란데라는 강을 건너서 넘어오는데, 이 강을 넘어올 때 뗏목을 쓴답니다. 이 뗏목에 뭐 한두 사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른 67명에 애들 150명, 한 뗏목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이제 넘어온다는 것이죠. 근데 넘어오다가 지난 3월 16일 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넘어오다가 이 나쁜 놈들이 6개월 된 아이를 그냥 강에다가 던져버린 겁니다. 강에다가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6개월 된 아이를. 더 황당한 거는 그 아이의 생모는 이 나쁜 놈들이 구타를 해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 놓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모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아이를 그냥 강에다 집어 던지는 이런 천인공노할 놈들이. 그런데 이 산모는 이 나쁜 놈들한테 미국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3,500달러라는 수수료를 줬다라는 겁니다. 돈도 주고 몸도 망가지고 자기 아이는 강에 버려지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은 겁니다. 다행히 국경수비대에서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3월 16일 날 있었던 일인데 어제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경 순찰대 안에 특수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산하에 있는 남부 텍사스 특수작전단, 정말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요원들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 멕시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약 밀매단들이라든가 밀수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방해하는 특수 임무들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하는데, 우연치 않게 이
현장을 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출을 해서 다행히 아이는 지금 살아난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아이가 다행히 살았습니다만 지난 3월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국경 순찰대에서 3명을 구출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엄마 하나와 딸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3명의 가족을 구출하려고 했는데 엄마하고 막내딸은 구출이 됐는데 맏딸 9살짜리 맏딸은 그냥 강에서 그냥 익사하는 그걸 어떻게든 건져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려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3월 초에도 그런 유사한 사건이 벌어져서 사람들을 구출해낸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 이렇게 자낙무도한 놈들한테 돈을 바쳐가면서 미국에 오겠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제발 좀 현 정부는 인도주의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그만두고 본인들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각성하기 바랍니다. 남북국경의 문제 바로잡는 길은 안보를 철저히 하고 치안을 강화하고 법을 확실하게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 이미 그렇게 해서 질서를 잡아 놓았던 것을 지금 정부에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이면 벌써 4월이 됩니다.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